안녕하세요. 생물학.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명 중심 원리, 어떤 그 단백질로 발현되는 과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체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비슷한 유전부호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공통 조상으로부터 보존되고 변해오고 진화해온 거죠. 그럼 생명체는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을까요? 생명체가 진화, 우리가 진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했을 거란 증거는 단순히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석에서 나타나요. 화석. 예를 들어서 고래 조상 화석이라든가 종자, 고사리 화석 같은 그 생물의 종류, 서식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생물 지리학적 증거, 육지와 해수면의 변화에 형성되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각각의 섬들마다 서로 다른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들이 나타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캥거루, 그 육지, 해수면 혹은 섬 이런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서 지리적 장벽, 이 핀치들이 서로 교류할 수 없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해부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나 구조를 비교해 가지고 진화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사진처럼 박쥐, 새, 고래 어떤 형태적 특징이 비슷합니다. 박쥐와 어디 보자 말, 인간, 손에서부터 진화했단 말이에요. 박쥐 날개와 사제 앞다리 같이 공통조상에서부터 물려받은 형태적 특징 형제 혹 상동기관이라고 합니다. 공통조상에서 물려받진 않았지만 새 날개와 어떤 곤충의 날개처럼 공통조상은 아니었지만 서로 형태적 유사해지는 특징도 있어요. 상사형질 혹은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와 완두의 덩굴은 둘 다 덩굴 같지만 완두의 덩굴은 포도의 덩굴은 줄기가 그리고 완두의 덩굴은 잎이 진화한 과정입니다. 사람의 꼬리뼈 같이 환경이나 생활 양식에 비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 흔적만 남아있는 지금은 거의 퇴화된 이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흔적 기관이라고 해요. 또한 진화 발생학적으로 성체 시기에는 관측되지 않는 어떤 발생 초기 단계, 어떤 태아 단계에서의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얘네가 공통주상이다. 닭, 삼이 아니라 사기겠죠? 네, 사기 발생 초기 배아에서의 근육성 꼬리, 아가미 틈 등을 통해서 진화 발생학적 증거로 우리가 진화해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분자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DNA 염기 서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생명 중심 원리 이런 생물학적 특징을 비교해서 유연 관계와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 진화학적 증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연구되지 않았던 심지어 맨델의 유전 법칙, 유전자가 뭔지도 몰랐던 19세기 다윈은 어떻게 진화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1831년이죠. 831년 깜짝 놀랐네요. 1831년에 비글호의 박물학자 자격으로 이 다윈이 동승하게 되는데요. 갈라파고스 섬, 아까 그 핀치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핀치들이 서로 다른 부리, 즉 서로 다른 변이를 나타내는 가지를 갖고 있는 개체들을 발견합니다. 갈라파고스 거북, 어디는 목이 긴 거북이 있다면 어디는 목이 짧은 거북이 있어요. 왜 같은 종인데, 같은 핀치새, 같은 거북이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다윈은 원래 신화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신이 여러 종류의 생물들을 만든 걸까요? 이렇게 부리가 다 다르게? 혹은 어떤 건 목이 길게, 어떤 건 목이 짧게? 여기서 다니는 기존의 과학가들 아직은 진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연 선택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 선택설,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게 된다. 우리가 품종을 개량할 때 보면은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품종을 개량할 때 어떤 종을 만든다. 강아지라고 하면은 어떤 품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강아지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수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혹은 어떤 쓰임에 맞게 품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 가지 강아지들을 교배시켜 봐요. 그 변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체들 중에서 쓰임에 맞는 이거는 요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품종을 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자연도 하물며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이와 진화에는 어떤 방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걔네가 더 강하거나 더 진화해 왔거나 더 우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연히 여러 가지 변이를 갖고 있는 개체들 중에 그 환경 조건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을 뿐입니다.
일단 진화하지 않는 어떤 개체부터 얘기해 볼게요. 세대를 거듭해도 각 세대를 구성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 그리고 빈도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집단을 유전자 평형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을 우리가 멘델 집단이라고 불러요. 멘델 집단은 먼저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개체가 몇 마리 없으면은 뭐 종류와 빈도가 변하지 않을 수 있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돌연변이 우리가 지난번에 유전 얘기할 때 이 이과 염색체가 분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요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혹은 바뀌거나 반복되거나 거꾸로부터 순서가 바뀌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감수 분열에서 말이죠. 그때 이 돌연변이로 해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 유전 정보가 뭐예요? 네, 단백질 합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세 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얘가 바뀌게 되면 단백질 합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새로운 유전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멘델 집단, 유전자 평형에 있는 집단들은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개체군 집단 간에 유전자 교류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밖에 초록색 새가 하나의 집단이라고 할게요. 이 초록색 새 안가 바깥에서 깜짝 놀랐네요. 잘 가라. 노란색 초록색 색깔의 새 집단이 노란색 색깔의 새 집단과 교류하게 되면 만나게 되고 교배하게 되면은 네, 유전자 교류 섞이게 되니까 유전물질이 섞이게 되니까 네,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가 변하게 되겠죠. 집단 내 개체 간 교배가 자유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너는 어떤 특정한 종하고만 해, 어떠한 특정한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 라고 한다면은 유전자 변이 종류와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이 더 환경 조건에 유리해서 자들 많이 남기거나 많이 죽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의 생존력, 생식력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유전자 갖고 있는 생물은 많이 개체수는 많이 낳게 되고 어떤 개체수는 자손을 많이 안 남기고 이러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멘델 집단에서는 대립 유전자의 상대적 빈도가 그리고 유전자형 빈도가 세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좁아서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 증명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에 대한 빈도를 P 대문자 A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립 형질인 스몰 a라는 유전자에 대한 빈도를 Q라고 해볼게요. 생식세포는 하나만 갖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A 그 안에 그 집단 안에 빈도가 P, Q라는 얘기예요. 라지 A, 라지 A 만납니다. P 제곱이 되겠죠? 라지 A, 스몰 A 만나면 EPQ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문자 A, 소문자 A 둘 다 있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대문자 A가 우성이면 대문자 A로 유전자 발현된 개체가 나올 겁니다. 얘도 소문자 A에 대한 유전 물질이 갖고 있죠. 둘 다 소문자 A입니다. Q 제곱이 될 거예요. 확률 곱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당연하겠지만 이 P와 Q 합하면 1이 되겠죠. 전체 빈도, 전체 확률이니까. 그러면 자손세대 A의 빈도, 대문자 A에 대한 빈도, 대문자 A만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이 둘 다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절반이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보면 P로 묶어주면 P 곱하기 P 더하기 Q, P 더하기 Q는 1이니까 P 스몰 a에 대한 애들 Q제곱 더하기 PQ 역시 절반이니까 Q 곱하기 Q 더하기 P 역시 1이죠. Q 부모 세대에서 각각 PQ라고 했을 때 그 생식세포를 가지고 빈도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자손 세대에서도 대문자 A는 P만큼 소문자 A는 Q만큼 갖고 있네요. 이렇게 유전자형 빈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화를 얘기해야 되니까 종이 달라진 걸 얘기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집단에서 유전자 풀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풀이란
집단, 이 개체군의 개체들이 갖고 있는 대립 유전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대립 유전자 전체 달라지는 까닭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겠죠. 새로운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새로운 아미노산 합성돼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자연 선택, 어떤 개체군이 많이 좀 더 유리해서 많이 살아남고 혹은 많이 죽고, 자연 재해론에서 갑자기 물가에 살던 애들이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물가에 살던 애들의 유전 정보는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서 새로운 개체들이 이 집단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일부 개체들은 격리되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개체군에 대해서 종이 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총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에서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류학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 생물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양해졌을까요? 우리가 초기에 첫날이었죠. 첫날에 우리가 과연 생물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까요? 혹은 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얘기할 때 밀러의 실험을 얘기했었는데요. 원시 대기는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메테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거고 산소는 아직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강한 자외선과 우주의 방사선 에너지, 번개, 화산 활동, 물이 끓고 증기가 막 풍부하고 이러한 우리가 원시 상태를 상상했었잖아요. 밀러는 그 과정 속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유기물이 합성되고 그 유기물이 또 합성돼서 생명체를 이뤘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날에 가볍게 썼는데요. 그러던 중에 성캄브리아 시대의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아직 자외선이 강합니다.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대부분은 이 자외선을 피해서 바다에 생활했을 거예요. 얕은 바다에서 남세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광합성. 이 남세균에 의한 생물 기원 출산 과정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화석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소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내뿜기 시작하고 바다와 대기의 조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생물권이 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 생물도 등장하게 되겠죠.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하게 되고요. 그 일부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고생됩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때 축적된 산소들이 오존층을 형성됩니다. 자외선 차단하고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이때 바다에서는 삼엽충,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진 삼엽충이 번성했고요. 어류, 양서류, 거시식물들이 출현하였습니다. 후기엔 대륙 이동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려는지 모르겠네요.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된 게 지금 이때입니다. 고생대. 서식지가 줄어들고 기후가 급변하면서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또 생물 종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생대로 이 시대가 바뀌게 되죠.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온실 효과가 크게 일어났을 겁니다. 따뜻했을 거예요. 바다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습니다. 육지에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 거시식물들이 번성했을 거예요. 중생대에는 표류와 속시식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지구 환경이 말기에는 급변하면서 만생물종이 멸종하고 살아남은 공룡들은 지금 조류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지금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신생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던 신생대로 이동해 봅시다. 대륙이 이동하고 계속 분리되면서 오늘과 같은 수륙분포가 만들어졌습니다. 포유류와 속시식물, 중생대에 출현한 이런 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말미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종이 분화하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생물체가 다양해진 까닭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다양해진 생물들 어떻게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 조금 우리 친구들이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분류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종에 대한 얘기했는데 종 어떻게 생물을 나눌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인류도 여기 있네요. 인류의 조상.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분류학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